울산의 한겨울 아침, 주민은 병실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출산한 지 아직 나흘째, 상처도 낫지 않았고 몸도 온전치 않았지만 알림창에 뜬 항공권 예약 내역은 모든 통증을 무디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서울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왕복 항공권, 예약자 박석호, 동반 탑승자 박석호의 어머니. 출국일은 오늘, 그녀가 막 산후출혈로 응급처치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메시지 하나 없었다. 문 쪽을 바라봐도 석호도 시어머니도 없었다. 누워있는 동안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다는 걸 의미했다.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는 분명히 말했다. 40날까지 옆에서 손수 밥해 먹이고 산후조리 도와주겠다고. 남편은 분만실 앞에서 애기랑 당신만 무사하면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딸 하나를 얻은 죄로 조용히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이었다. 그저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주변의 온기가 싸늘하게 꺼져갔다. 주민은 그렇게 태어난 지 나흘밖에 안 된 딸아이를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시는 이 집안 사람들의 온기에 기대선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그녀 스스로 마음을 다듬어야 했다. 주민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고 조심성이 많으며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갈망이 강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식당 설거지며 건물 청소까지 도맡아야 했던 시절이 길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놀이공원에 가는 주말이면 주민은 주말 알바를 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 시절 그녀가 다짐했던 건 단 하나였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족을 꾸려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에서 딸이나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겠다는 소박한 꿈. 석호를 만났을 땐 정말로 그 꿈이 가까워진 줄 알았다. 안정된 직장, 다정한 말투, 깔끔한 습관. 연애 초반 석호는 자신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주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손수 과일까지 챙겨가며 예의를 갖췄다. 그런 남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미는 감사했다. 이 남자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임신 소식을 들었다. 석호는 크게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집에도 드디어 대가 끊기지 않게 됐다며 안도했다. 병원에서 첫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을 때 모두들 남자아이인 줄 알고 환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28주차 정밀 초음파에서 예상과 달리 여자아이임이 밝혀졌고 그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손수 반찬을 싸주지 않았고 석호도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주미가 아무래도 아이가 여자라서 라고 말을 꺼내려 하면 모두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병원에 들어가는 날 남편은 간신히 반차를 내어 따라왔고 시어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다. 간호사가 아기 건강하게 나왔어요. 딸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주민은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하지만 병실에서 눈을 뜬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아무런 미소도 없었다. 남편은 아기를 잠깐 안아본 뒤 핸드폰만 들여다보았고 시어머니는 미역국은 병원에서 주는 걸로 먹어도 되겠지? 라는 말을 남기고 금방 자리를 떴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비행기를 탔다. 목적지는 일본. 명분은 갑자기 생긴 힐링 여행이라는 것이었다. 주민은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누구에게 말해도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이해 불가였다. 갓 출산한 며느리를 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행을 떠난다?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기본이 무너진 것이었다. 그날 밤 아기의 울음소리와 병실의 조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주민은 자신의 지난 삶을 곱씹었다. 어릴 적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바랐던 소녀는 지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병실에서 혼자 눈을 감고 있었다. 따뜻한 밥상이 있는 집을 원했지만 돌아온 건 텅 빈 약속과 여행 일정표뿐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딸, 며느리,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품속의 아기.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 주민은 조용히 짐을 쌌다. 병원 측은 가족이 데리러 오지 않는 것을 의아했지만 그녀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부산 사상구의 오래된 빌라. 어머니가 사는 집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층간소음이 심해 늘 항의문이 붙어있는 그곳은 주미에게 유일한 피신처였다. 어머니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손주를 보자 울먹이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주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의 손길에 잠시 기댄 채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겼다. 사흘 후 어머니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어. 몸은 회복해야 하니까 내가 아는 곳에서 일하는 분한테 연락해 볼게. 요양보호사 구하는 부잣집이 있다더라. 그 말에 주민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일 수 없었다.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녀에게 부잣집이라는 단어는 그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이 너 보고 싶다더라. 오래전에 떠난 내 아버지야. 그 이름이 오랜 시간 동안 금기처럼 입 밖에 나오지 않았기에 주민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기억 속의 그 남자는 사진 몇 장과 어릴 적 가물가물한 장면 속에서만 존재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설명은 간단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산재보상 관련 서류를 처리하면서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그 사람은 지금 창원에 살며 개인 병원 몇 곳을 운영하는 의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미와 손녀를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주미는 망설였다. 배신은 한 번 겪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번엔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싶단다. 결국 그녀는 짐을 쌌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누군가가 내민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창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전에 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색함보다 미안함이 더 깊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준비해둔 방, 아기 침대, 조리식단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 집에선 너와 아이만 생각해도 돼. 다른 건 내가 감당할게. 그의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 며칠이 지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주민은 처음으로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깨는 내려앉아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녀는 변화를 느꼈다.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서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조용히 와서 말했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주미의 예상 밖이었다. 과거 그녀가 결혼하기 전 석호가 취직하려던 회사에 연락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이다. 너희가 결혼한다는 말 듣고 걱정돼서 일자리라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네가 고생 안 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석호에게 작은 지점을 맡겼고 월급도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단 한 달 석호는 출근한 적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주미와 함께 제주로 여행을 갔다고 했다.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는 결심했다. 이 인간은 안 되겠다. 그리고 직권으로 인사 조치를 취했고 이 업무 태만과 부정 출근으로 징계 처리되도록 문서화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석호는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도 업계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주민은 당황스러웠다. 그가 무너질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철저히 차단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녀를 위해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릴 적 아무도 그녀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았기에 그 감정은 낯설고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이 아이는 네가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고. 그게 네가 겪은 모든 걸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야. 그 말에 주민은 오랜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를 위한 싸움이 이제는 아이를 위한 것이 되었음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정리했다. 석호와의 사진은 모두 삭제했다. 결혼식, 여행, 초음파 사진까지. 이제 그건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그리고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하며 몇 주가 흐르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석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비서가 전한 말은 간단했다. 지시받은 대로 박석호 씨는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창원 본사 앞까지 찾아왔다.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접수처 직원은 이미 지침을 받았다며 그를 건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주민은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긴 문자 메시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마음 한구석이 일렁였지만 그건 미련이 아니었다. 단지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그녀 안에 어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미야, 나야. 네가 지금은 듣기 싫겠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석호도 반성하고 있어. 그땐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 산후조리할 땐 정말 미안했어. 그저 너희 부부가 다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주미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창원집 앞까지 찾아왔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미는 창문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고 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마음이 굳건해졌고 결정에는 후퇴가 없었다. 석호는 이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날 주미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태어난 그 순간에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부모란 타이틀은 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존재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걸 주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주미가 늦게까지 아이를 재우고 나왔을 때 거실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볼륨은 꺼져 있었고 화면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주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는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다시 찾아온다 해도 결정은 네가 해. 하지만 기억해. 누구든 돌아오는 이유보다 떠났던 방식이 더 중요해. 그 말은 주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스스로 지켜야 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되어야 할지도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말이 흔들어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즈음 본사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었다. 업무 성과가 우수한 팀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내부 공모가 열렸고 주미는 팀장 추천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다. 출산 전 그녀는 작은 마케팅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실무를 익혔고 수십 개의 광고 캠페인을 기획한 경험이 있었다. 지금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돌아온 상태였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에게 식탁 위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런 작은 신호 하나로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최종 합격 통보가 왔다. 경영기획실 전략 파트 배치. 주민은 긴장과 설렘이 섞인 상태로 출근을 준비했다. 출근 첫날 회사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길을 내가 걸어간다. 업무는 만만치 않았다.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 프로젝트 일정 관리까지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 사진을 꺼내보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엔 아이를 안고 하루를 정리하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고, 내일도 해낼 거라고. 한 달 후 주민은 팀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실행력 덕분에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사내 뉴스레터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동료들이 말하길 그 사람 그냥 돌아온 복직자랑은 다르다. 주민은 조용히 웃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그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건
동정도 추억도 아니었다.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는 현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주민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문장 하나를 천천히 써 내려갔다. 다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주민은 경영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대외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다국적 IT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건으로 실무 미팅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어졌다.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 그녀는 자주 대면하게 된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다. 조진우, 파트너사 쪽 대표이사 직속 전략실 소속 팀장.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다. 눈에 띄게 무례하지도 과하게 다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적절한 거리감이 오랜만에 편안하게 느껴졌다. 첫 인상은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 후 문서를 정리하던 순간 그가 책상 위에 놓고 간 짧은 메모 하나가 마음에 남았다. 정리 방식이 참 인상 깊네요. 실무자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몇 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감각은 그녀를 오래 진동시켰다. 그 후로도 마주칠 일이 많아졌다. 회의실, 엘리베이터, 사내 카페. 하지만 진우는 늘 선을 지켰다. 먼저 말을 걸지도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주미를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프로젝트 일정이 잠시 조정되던 날 진우는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동네 카페였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부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자녀 교육, 요즘 읽는 책,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놀라운 건 서로를 잘 모르는 두 사람이 그렇게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났고 지금은 6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더 묻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 오히려 그 고백은 이해라는 단어를 조용히 내밀고 있었다. 주미도 조금씩 마음을 풀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 출산 직후의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진우는 끝까지 끼어들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당신이 그 모든 걸 버텨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존경스러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도 없었고 매일같이 연락하는 것도 아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문자 하나에 하루가 달라졌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빛만으로도 오늘의 피로가 덜 느껴지는 듯했다. 한 번은 주미가 갑작스러운 아이열로 회사에 지각했던 날, 진우가 대신 보고서를 정리해 놓았다.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배려 하나에 주미는 마음 깊이 감사를 느꼈다. 그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곁에 있어준다는 걸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우는 아이에게도 천천히 다가왔다. 어느 날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들고 주미 집 근처까지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아이가 현관에서 진우를 보며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진우는 잠깐 웃으며 아이를 향해 책 좋아해요? 라고 물었다. 이후로 진우는 종종 동화책을 한두 권씩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진우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도 자주 꺼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밤마다 읽어주는 책. 그의 말투엔 자부심보다는 애틋함이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고단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미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주미는 회사에 늦을 뻔한 날이 있었다. 아이가 갑자기 떼를 쓰며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혹시 아이 맡기고 갈 시간 없으시면 오늘만 제가 대신 데려다 줄게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근처라서요. 주미는 망설였지만 결국 부탁했다. 그날 이후 가끔씩 진우는 두 아이를 함께 등원시켰다. 아이는 이제 진우를 진우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면서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회의를 마친 날 진우는 작은 노트를 하나 주미에게 건넸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그 노트에는 두 아이의 생활비, 학원비,
장래 계획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같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주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말이 많아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이 없어도 믿을 수 있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었다. 노트 한 권으로 시작된 그날 이후 주미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함께 키워야 할 것들이라는 그 제목 아래 적힌 항목들은 단순히 경제적 분담이나 생활 계획만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두 아이가 우리라는 이름 아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자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옆에 있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고 비가 오는 날엔 집안에서 보드게임을 함께 했다. 주민은 그런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었다. 어떤 서약이나 약속도 없이 눈앞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을 덮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둘 다 시간이 괜찮으면 애들 데리고 잠깐 외곽 나들이 다녀올까 해요. 주민은 망설였지만 아이가 옆에서 가고 싶어요 라며 들뜬 목소리를 내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네 사람은 작은 SUV에 올라 강원도 외곽의 한 펜션으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과 거리를 둔 그곳에서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어 풀밭을 뛰어다녔고 주민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생각하지 않고 쓸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주민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진우가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같이 앉아있는 그 시간이 좋았다. 문득 진우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주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와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진우는 주미의 엄마와도 몇 번 인사를 나눴다. 처음엔 경계하던 어머니도 진우가 아이와 주미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조용한 사람이네. 말은 별로 없어도 진심이 보이긴 해. 어느 날 어머니가 툭 던진 말이었다. 주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마음 한구석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고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머물렀다. 어느 날 주말 저녁 식사 후 진우가 말했다. 우리 네 명이 같이 밥을 먹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매번 새롭고 좋아요. 혹시 괜찮다면 한 번쯤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해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그 말에 주민은 처음으로 스스로 먼저 요리를 준비했다.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진우의 집은 따뜻하고 소박했다. 두 아이는 마치 한 가족처럼 놀았고 진우는 음식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식사 후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이 꼭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주민은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불안을 꺼냈다. 나는 두려워요.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또 같은 상처를 입을까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설득하지 않아도 당신이 믿게 되는 날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주민은 아이가 잠든 후 노트를 꺼냈다. 예전엔 다이어리 끝에 적었던 메모들. 강해져야 한다. 혼자라도 괜찮다. 이제는 그 자리에 같이 걸을 사람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써졌다. 그리고 한 달 후 주민은 진우와 함께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다. 진우가 조용히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이 집은 아이들 이름으로 공동 명의예요. 우리는 서류보다 현실이 먼저였고 이제 현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요. 서명 후 그는 열쇠를 주미에게 건넸다. 당신이 원할 때 그 집에서 시작하면 돼요. 주민은 열쇠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날들이 스쳐갔다. 병실에서 혼자 아이를 안고 울던 밤, 돌아보지 않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는 누군가. 그녀는 조용히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번엔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자신이 더 나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녀는 또 한 번 삶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저녁,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주미의 일상을 흔들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받았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시어머니였다. 이전과는 달랐다. 당황스럽게 낮고 힘이 없는 목소리. 주미야, 미안하다. 나 병원에 있어.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정밀 검사 받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대. 근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혹시 잠깐만 와줄 수 있을까? 전화가 끊기고도 한동안 주미는 말이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게 일렁였다. 용서를 바란 적 없던 사람이었다. 오래전 산후조리 중 아무 예고도 없이 떠났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쉽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만약 언젠가 자신이 병원에 홀로 누워있을 때 아이가 외면한다면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 다음 날 주민은 진우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외출한다고만 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오후 늦게 병원에 도착하자 병실은 조용했고 시어머니는 수척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뜬 그녀는 순간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정말 올 줄 몰랐다. 주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컵에 물을 따르고 침대 옆 선반을 정리했다. 그 며칠 동안 주민은 병원에 머물렀다. 하루 종일 곁에 있지는 않았지만 입원 수속을 도왔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다. 간단한 죽을 싸서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회사로 향하고 저녁이면 아이를 재우고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었다. 진우는 말없이 그 일정을 존중해줬고 아이 역시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날 시어머니는 주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손주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널 그렇게 버려두다니. 주미는 조용히 손을 빼고 말했다. 이해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아이에게 나쁜 기억만 남기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회복 중인 시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한텐 그게 제일 두려웠던 일이야. 죽기 전에라도 한번 손녀에게 얼굴은 보여주고 싶었어.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주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감정이 정리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진심이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주민은 자신이 자주 들르던 노인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입소 절차와 급한 시설을 알아보고 조용히 시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다. 여기선 식사도 제 시간에 나오고 간호사도 상주해요. 무엇보다 당신을 알아보는 이가 없어 편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수긍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조차 내려놓게 만든 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주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간단한 간식과 계절옷을 챙겨보냈다. 직접 가지는 않았다. 대신 시설의 담당 간호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태를 확인했다. 진우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되진 않아? 주민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복수나 무관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때때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만 그걸 안고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회사에선 연말 시상식과 함께 본사 이전 계획이 발표됐다. 새로 짓는 사옥은 경기 남부로 이전되고 일부 부서는 지방 분사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주미가 속한 전략기획실은 본사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동시에 부서 재편성과 함께 새 프로젝트 리더를 모집하고 있었다. 기회였다. 주민은 고민했다. 이직은 아니었지만 아이와 진우, 새로운 집과의 거리, 모든 것을 다시 조율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에게 진우가 말했다. 그냥 일로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뭔가 해보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라면 해봐도 돼. 우리야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결심이 되었다. 주민은 지원했고 발표날 아침 그녀는 팀 리더로 선정됐다는 공지를 받았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를 끌어안은 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걸 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과 함께 조그마한 목걸이 하나가 담겨 있었다. 이건 아이들이 고른 거래.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너한테 고맙다고. 주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다. 용서했고 흘려보냈고 그러면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운 하루였다. 새해 첫 주, 주민은 딸아이와 함께 집 근처 문구점에 들렀다. 색종이와 색연필, 그리고 작은 메모장을 고르며 아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새 집에 붙일 가족 스티커도 사자. 그 말에 주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새 집. 이젠 정말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열쇠를 손에 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네 사람은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식도 주민등록 이전도 없었지만 그 어떤 의식보다 견고한 나날이었다. 집은 아담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과 아이들을 위한 각각의 작은 방, 그리고 네 사람이 함께 모이는 식탁. 아침마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고 주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렸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들이 하나둘씩 쌓였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루들이었다. 처음엔 어색함도 있었다. 아이들이 싸우기도 했고 진우와 주미도 집안일 분담이나 생활 방식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놀랍도록 큰 충돌은 없었다. 대화를 통해 조율했고 서로의 피로에 민감해졌다. 무엇보다도 누구도 포기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주민은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점점 깨달아갔다. 한 번은 진우가 말했다.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내가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저녁이야. 주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는 진우와 주미가 나란히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말없이 손을 잡거나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그 즈음 진우의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다. 며느리였던 사람과 손주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진우는 고민 끝에 주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너랑 아이 보고 싶다고 하셔. 억지로는 안 할게. 결정은 네가 해. 주미는 고민했다. 이미 많은 감정을 정리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지금 또 다른 시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진우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진우의 어머니를 찾았다. 노년의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아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할머니야, 늦어서 미안해. 주민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다. 아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주민은 과거보다 지금의 아이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주민은 아이에게 물었다. 오늘 할머니 어땠어? 아이는 짧게 대답했다. 좀 슬퍼 보여. 그리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주민은 그 짧은 말 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정리되는 걸 느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능하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며칠 뒤 진우가 문득 말했다. 우리 둘 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주민은 웃으며 말했다. 확신이라는 건 그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지켜주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랍 안에 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다. 각자의 지난 시간, 지나온 사람들, 잊힌 순간들 모두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엔 아이들이 찍은 가족 그림을 함께 보았다. 삐뚤한 글씨로 쓰인 네 글자, 우리 집. 봄이 되자 주민은 회사에서 새로운 해외 파트너십 업무를 맡게 되었다. 바빠졌지만 삶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우는 여전히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아이들과 주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시장을 함께 돌며 필요한 물건을 사고 두 아이가 좋아하는 쿠키를 굽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일요일 저녁 주민은 식탁에 앉아 말했다. 우리 꼭 혼인신고는 안 해도 괜찮을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지금도 충분히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민은 그 말이 참 좋았다. 어떤 서류나 제도보다 강한 연결,
그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주민은 지난 몇 년간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새로이 찾아온 평온을 떠올렸다. 결국 그녀가 이 모든 걸 이겨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떳떳한 삶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주민은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작지만 단단한 하루를 살겠다고. 더 이상 견디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 다짐 하나면 충분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었다. 초여름이 되던 어느 날, 주민은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안에는 간단한 문장 몇 줄이 적혀 있었다. 고마웠어요. 그날 병원에서 날 외면하지 않았던 당신 덕분에 제 남은 시간은 덜 외롭습니다. 나의 손녀가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당신 같은 어른이 되길. 봉투 안에는 병원 퇴원 후 요양병원에 머물던 시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다. 이틀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병원 간호사의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전달되었다. 주민은 깊은 한숨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다만 그날 저녁 아이와 함께 조용히 촛불 하나를 켰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어디 갔어? 주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주 멀리,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할머니. 며칠 뒤 주민은 혼자 조용히 작은 사찰에 들러 낙골당에 유골을 안치했다.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참석한 이도 없었다. 그저 그녀 혼자였다. 작은 유골함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다. 오래전 자신이 외면당했던 병실을 떠올렸고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손녀는 잘 자라고 있어요. 나는 더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방학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에선 하반기 프로젝트 준비로 분주해졌다. 진우와 주민은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둘러싸고 하루를 이야기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더없이 큰 의미가 있었다. 서로의 숨결이 닿는 공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하루가 버틸 수 있는 날로 바뀌었다. 어느 날 밤 주민은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적었던 다짐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무너지지 말 것, 혼자여도 아이와 행복할 것, 과거에 머물지 말 것. 그녀는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다. 내가 만든 가족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시간이 흘러 주말이면 네 식구는 근교로 나들이를 떠났고 아이들은 서로를 진짜 형제처럼 여겼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자. 벽에 걸어두게. 사진관에서 찍은 그 사진은 식탁 위 작은 액자에 담겨 집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였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 표정엔 지난날의 상처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함께 만들어온 오늘과 조금은 더 단단해진 내일이 있을 뿐이었다. 연말이 다가올 무렵 주민은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 앱을 켰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글을 적었다. 사람은 때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삶은 이전보다 더 용감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잠든 채 서로에게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진우 옆에 조용히 앉았다. 창밖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주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평온함이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건 모든 걸 해결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도 혼자서 감당하지 않는 의미였다.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고 그 선택을 매일 이어갈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았다. 가끔은 지치고 때로는 두려움도 찾아왔다. 하지만 주민은 알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누군가를 향한 용서도 스스로를 위한 단호함도 모두 필요했던 조각이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만든 행복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된 지금 그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네 식구는 함께 조용히 첫눈을 맞았다.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쌓이는 걸 바라보며 주민은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나의 계절이 온 것 같아. 오늘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과 회복,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함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깊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껴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미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이며,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마음의 연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깊이와 따뜻함을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